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구세주가 나타났다. 2. KF-21의 비밀. 3. 한국과의 대결은 실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45년 만에 총격이 발생한다. 중국 관영 언론이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립은 육탄전에 이어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다음은 중화기 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국이 국경 분쟁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탱크까지 배치해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영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준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져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경전차는 2019년에 등장한 최신 15식 경전차로 중량 50톤급 주력 전차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티베트 고원지대와 중국 남부 베트남 국경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량 35톤급의 경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차체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자동 장전장치 채택을 통해 승조원을 3명으로 줄이고 포탑의 높이와 폭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습니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장갑차의 40mm급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력 역시 준수한데요.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 엣지를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질화 변강판 300mm급 대전차 고폭탄 히트를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 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4 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쓸 수 있는데요.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입니다. 이는 재원상으로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K1이나 K2 전차처럼 유기압 서스펜션을 채택해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해 5도 내외의 추가적인 전차포 방열 각도도 얻을 수 있어 산악지형 등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국 15식 경전차는 고지대 작전에 대응해 파워팩의 기존의 터보 장치에 직렬로 연결되는 추가 터빈 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AV15형의 칩의 엔진은 평시 88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지만 추가 터빈을 가동하면 1000마력 이상으로 출력이 상승해 고산지대 나음지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인도는 최신 전투기를 배치함과 동시에 평균 고도가 3600m이나 되는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까지 편성한 인도 육군은 신형 경전차의 핵심 조건으로 공수와 화력 그리고 즉각 조달을 꼽았는데요. C-17A나 IL-76 같은 수송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고 적 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경전차가 시급한 인도군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한 K9 기반형 경전차입니다.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돌디아 K9 자주포 기반 경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은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서 중국의 자주포를 뭉개버린 K9 자주포를 상당히 신뢰하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의 3000m 이상의 고산지역 기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K9 자주포에 장착된 1000마력급의 MT-881 파워팩과 기동체계가 고산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르디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5식 경전차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K9 기반형 경전차를 제안한 것이죠. 인도는 신뢰성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차대 벨기에 시미사가 개발한 C3105 포탑을 결합해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 중량 35톤급의 경전차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3105 포탑은 전체 중량이 4.5톤에 불과하지만 나토 표준 니은7 전차 포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고압 저반 똥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105mm 포의 부원각은 플러스 42도 10도이며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차장과 포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유국에 따라 다양한 사격 지휘 체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포탑 자동장전 장치에는 12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화력면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K9 자주포 차대는 10m 거리 안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하여 두께 19mm의 고경도 철판을 갖추고 있어 14.5mm 철각탄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인도 육군의 두 번째 대안은 경전차를 직접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전차는 러시아제 스프루트 2S25M 스프롯 SD인데요. 인도가 스프루트를 1순위로 점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입니다. 프루트는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로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군의 설명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것이죠. 스프루트는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인도군 주력 전차인 T-90에 탑재되는 2A46의 반동을 줄인 2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루트는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로 약점이 많습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데요. 18톤에 불과한 차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정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스프루트는 주포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시즈모드 탱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호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는 중기관총에 관통될 정도입니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모드 하는 동안 파괴되는 탱크를 쉽게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는 한국 하나디펜스의 K21 배구경 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하나디펜스의 K21 배고는 심의사가 개발한 105mm C3105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K9 경전차화에 사용되는 포탑과 같은 포탑이죠. 사실 경전차용 포탑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5mm 주포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105mm 전차 포탄 및 나토 표준 L7 전차 포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42도의 포신 고각으로 최대 사거리 15km의 곡사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포구 초속은 K74 신형 날개 안정 분리 혈각탄 앱제탄을 사격할 경우 1.56km로 2km 거리에서 510mm의 균질 아변강할 HA 장갑을 관통하며 전차 포탄뿐 아니라 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권 론치트 앱도 발사 가능한데 이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5km 장갑, 관통력은 RHA 기준 550mm입니다. 또한 포탑이 4.5톤의 경량이므로 K21 차체에 얹어도 보병 전투 장갑차와 동일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 기능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서 조종수 포함 대당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동간 사격과 호수 조준경 단차장 파노라마 조준경을 연동한 헌터 킬러 기능 도하 및 수상 사격 능력 등 K21 보병 전투 장갑차와 동일한 제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준수한 수준으로 S2 유리 섬유와 AI-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의 장갑재를 사용해 전면 방어력은 BMP3의 30mm 기관 포유 앱제탄을 1km 거리 밖에서 방어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국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포 기반형 경전차 개발을 결정한다 해도 현재 라이센스 생산 중인 K9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이익이 많은 편입니다.
인도는 18개월 안에 3대의 시제 경전차를 급조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나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를 설계한 한하테크원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첨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기반 경전차가 개발되면 구성체계 중에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강도 강판부터 시작해 휴수, 유기압 찬스장치와 궤도, 심지어 장착된 LT881 엔진마저도 독일제가 아니라 국내 STX 엔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 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 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도의 K9 기반 경전차 사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인도 모디 총리가 극찬한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무기에 대한 인도군의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과 같은 무기체계 자체의 제어는 물론 납기 일정 등 인도군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충족하는 조건은 K21-105뿐입니다. 인도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인도 중국 국경지역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경전차 15식과 한국의 무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지역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의 뜨거운 맛을 본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충격적인 보도난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폭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촉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공,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트 정도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타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 대한 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 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 에비아시 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라매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금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이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 인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H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활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면적 적합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금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포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기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테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서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밤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수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벌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준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영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선 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 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밤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대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란 물건 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이용해 올해 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의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의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의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중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는 했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돌았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에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슈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